안녕하세요. 문화와 기술이 만나다 2021년 ACT 아카데미 문화기술 세미나 2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ACT 아카데미의 킥오프를 알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2021년에도 문화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문화기술 세미나에 이어 모션 그래픽,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션 매핑 등 문화기술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인 전문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션 그래픽 과정에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ACT 아카데미의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신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도통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네. 어려워 보이고 막막하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CT 아카데미 사물에 비춰진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 프로젝션 매핑. 우와, 정말 대단해. 내 손 안의 작은 기계 아두이노는 어떻습니까? 우와, 이러다 로봇 권 V도 만들겠는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처럼 모션 그래픽도 배워보시죠. 우와, 우리 집 컴퓨터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겠어. 근데 저는 완전 문외한이라 배울 수 있을지.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를 받는 모든 분들께 친절히 설명드리니까요. 저 근데 돈도 없고. 걱정 마세요. 강의는 전액 무료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화기술 인재양성 ACT 아카데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 ACT 아카데미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고교, 대학 졸업생 및 기업체 종사자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 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의 연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종합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서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소통을 구현하여 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 국내 최고의 광고기획 전문기업 이노션의 김원국 CD님을 모시고 문화기술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세미나 후반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원국 CD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국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네,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약간 세미나 아니면 어떤 행사장 같은 데 오니까 약간 축제 온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데 기왕이면 여러분도 즐겁게 2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노션이라는 회사고요. 거기서 저의 명함에 박혀 있는 직함은 CD입니다.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너무 흔한 용어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약간 CD가 뭐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이제 본인들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CD 아닙니다. 컴팩트 디스크 아니고요. 그러면서 컴팩트 디스크 이러는데 재미없고요. 디오르도 아닙니다. 이 CD의 약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혹시 저의 자세가 건방져 보이진 않나요? 힘들어서 좀 기대고 하겠습니다. 밖이 너무 더워서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용어고요. 그 광고계나 이런 쪽의 그 산업이나 문화가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아트 슈퍼바이저와 카피 슈퍼바이저의 상위자로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외국에 데피니션 되어 있는 그 외국의 정의를 그냥 한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데, 정감각에 말씀드리면 광고 제작 팀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팀에는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광고에서 일하는 제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리고 저도 대체 나를 왜 여기에 부르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만약에 한 10년 전이었으면은 이런 세미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저 또한 여기에 초대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은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커머셜이었습니다. 광고. TV 커머셜을 만들고 라디오 커머셜을 만들고 프린트 커머셜을 만들었죠. 사실 5개 광고나 이런 것도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프린트 커머셜이나 아니면 TV 커머셜을 그냥 발의해서 게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일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저희는 언제나 소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하는 일이 바뀌어서 저희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는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광고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종종 만들죠. 그리고 뭐 스토어, 요즘 뭐 팝업 스토어는 이제 굉장히 흔하고 어디 거리만 나가면 뭐 재밌는 팝업 스토어 없나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성수동 같은 데 가도 항상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이런 거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 같은 것들도 만듭니다. 작년에 한참 꽃게랑에서 이제 MZ 세대들 잡기 위해서 꽃뜨개랑이라는 패션 브랜드와 티셔츠, 뭐 노래도 만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광고회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약간 주부가 바뀌고 디지털 중심이 되고 당연히 이제 주 고객이자 주 소비자의 삶이 바뀌는 만큼 저희들의 하는 일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광고를 제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지망하고 할 때도 이제 광고를 하고 싶었던 거지.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런 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이제 소비자의 삶, 소비자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보여드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노션에서 근래 몇 년 동안 한 것 중에 저희 세미나에 어울리는 것들을 좀 추려왔는데요. 여기 추린 것들을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왼쪽에 가장 높이 있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한 캠페인이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두 번째 걸음마라고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한 캠페인입니다.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자동차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근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해서 뭔가 좀 한창 시끌시끌했었죠. 로봇이랑 BTS랑 같이 춤도 추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로봇 뭐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이미 갖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청각장애인도 되게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이노션이 그렇다면은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의 실제 다큐멘터리 스토리랑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기술 자체도 물론 뜻깊고 훌륭하지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15년 동안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술 때문인지 정확히 어떤 타이밍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기술이 안전운전을 도와주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훨씬 더 감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두 번째 걸음마 캠페인, 저 양궁화를 들고 있는 같은 경우도 제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런 분야의 로봇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육체 노동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 로봇인데 이 기술도 이미 이제 현대차 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총망받는 양궁 선수였는데 이제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된 그런 분의 스토리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걸음마라는 타이틀로 다시 일어서서 걷고 양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풀었던 거죠. 반면에 이 아래쪽에 두 개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위에 두 개는 이미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캠페인화했다면 아래쪽은 그냥 아이디어 자체도 이제 이노션 쪽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여운 오렌지색 보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보트가 이제 그 메콩강에 쓰레기가 엄청 많대요. 근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친환경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나 쪽에 저희 이노션에서 제안을 했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실행하되 어떤 하나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클린업 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어떠한 공해도 없이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그런 보트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노션이 뭘 하자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제안을 하게 됐고, 광고주가 승낙해서 만들게 된 케이스죠. 하단의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나 하나 쪽이고요. 하나 클라이언트를 위해 개발한 게임이에요. 게임이고 동물의 숲 한참 인기가 있었죠. 이런 거랑 비슷하게 나만의 숲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류의 게임은 엄청나게 많아서 특별할 게 없는데 왜 가져왔냐라고 하신다면, 저도 몰랐다 좀 뒤늦게 알긴 했는데, 나만의 숲을 키우는 게임을 만드는 거 자체는 이제 흔한 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나무를 키우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이 핸드폰에 자연광을 쬐어줘야만 이 나무가 게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어떤 자연광을 인식하는 어떤 센서가 있나 봐요. 그걸 이용을 해서 게임은 게임이되 직접 매일 꾸준한 시간 내 핸드폰을 햇빛에 쬐어줘야만 이 게임 속에 나의 숲이 자라는 거죠. 이런 건 훨씬 더 소비자로 하여금 행동 유발을 시키고 재미를 업데이트 시키고 꽤 이러면 좀 아이디어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회사 얘기였고요. 이제 저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한 3년쯤 전부터 저희 팀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저는 팀 1이었죠.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고요. 저희 팀이 이제 생겼습니다. 아주 두근두근 생겼고, 젊고 새로 생긴 팀이니만큼 회사 쪽에서도 조금 특별한 거, 재미난 거,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할 기회를 좀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팀 이름을 적는데, 저희 회사는 제작팀 이름에 제 이름이 김원국이고 CD잖아요. 그럼 김원국 CD팀 이렇게 명함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팀 이름을 만들어서 쓰자,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만든 로고가 PMG입니다. Y라고 이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퇴사를 해서 이제 PMG입니다. 폴과 마리우스, 곤잘레스 이렇게 세 명이 있고 제가 폴입니다. 그래서 각자 닉네임을 지어주고, 약간 취지는 서로의 이름을 걸고, 기왕 일 자체는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왕 이름을 걸고 하면 좀 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한 일들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저희한테 이런 브리프가 왔어요. 국내에 지금까지 없던 최대 규모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타워가 오픈을 한다. 자, 근데 뭘 해줘? 뭐 이겁니다. 그 당시 OT 브리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딱 이렇게 왔어요.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스타필드 하남이고요. 보면 뭔가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 OT 브리프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미디어 타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OT 브리프를 줄 때도 실물 사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짓고 있어요 라는 어떤 3D 사진을 보내줘서 이제 약간 어색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몇 층이죠? 한 5층 높이 가까이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22m에서 23m 정도 되는 높이에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타워가 오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에게 OT가 왔을 때가 한 봄, 초여름 요 정도였고, 11월 말에 완공 예정이고, 11월 말에 이제 완공을 하면 12월에 이제 테스트 기간으로 이 미디어 타워를 이제 돌릴 건데, 그때 여기에 이렇게 좋은 미디어가 있어요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가 없겠냐라는 개발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스타필드 쪽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스타필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한 그 제안서를 그대로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스타필드, 정확히는 신세계 프로퍼티의 광고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노션에서 온 사람인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 아이디어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오픈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11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11월 말에서 12월에 이제 테스트 기간을 갔는데 그때면 이제 연말이죠. 그리고 연말은 춥고 가족들이 함께 하고 뭔가 분위기적으로 따뜻하고 가족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즌이죠. 특히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의 대목이기도 하고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누구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이 겨울에 찬바람 뚫고 스타필드를 방문할 텐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 타워를 활용한 좀 진정성이 담긴 그런 사회공헌 캠페인을 하길 바란다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건데요. 의외로 저희는 이제 미아찾기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 미아찾기는 많이 보셨겠지만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이즈로 우표 사이즈 정도가 되겠죠. 그 사이즈로 이제 실종 아동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위치는 대부분 이제 파출소 게시판의 그 모퉁이, 현상범 옆에. 현상범이 더 커요. 현상범이 더 크고 실종 아동이 좀 더 작고, 그리고 편의점의 피오스의 모퉁이에, 그리고 이제 과자 봉지 같은 경우 당연히 전면에 싣기가 부담스럽죠. 뒷면에 과자 설명하는 그 제품 상세 설명서 쪽에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은 감성적으로 연말이니까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뒷면, 세상의 모퉁이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찾자 모두 다 실종아동 찾기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이 공감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구석진 데서 찾고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크게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캠페인을 해보자입니다. 좀 이렇게 시한 시뮬레이션을 대략 만들어 봤는데요. 가운데 미디어 타워가 보이겠죠? 거기에 실종 아동들이 보통 아이 때 실종이 되기 때문에 당시 키가 한 60cm, 70cm 정도 된다고 해요. 잃어버릴 당시의 사진, 잃어버릴 그 아이의 사이즈 그대로 미디어 타워의 중앙에 띄웁니다. 그리고 핀 조명을 때려서 주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모모모 어린이와 눈을 지금 맞춰주세요. 그럼 이게 뭐지? 굉장히 주목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의 눈을 보고 얼굴을 이제 마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미디어 타워에는 그 인터랙티브 카메라가 한가운데 그 밑에 하단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가온 누군가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사람이 여기서 날 보고 있구나가 감지가 되면 영상이 바뀝니다. 아이가 쭉 커지면서 22m 가득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AI를 통해서 구현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오죠. 여러분이 좀 더 눈을 마주쳐 줌으로 인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이번 겨울에 어쩌면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메시지를 노출하고요. 이거 자체가 좀 비주얼적으로 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SNS에 자연스럽게 게시를 하면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굉장히 흔쾌히 좋아해서 이것들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실종 아동 찾기 같은 경우 저희가 함부로 아무나 선정하고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실종 아동 찾기 협회와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그쪽에서 이제 권해주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중에도 비교적 자료가 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는 AI 기술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자료가 아예 없으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가 좀 있어서 정확도를 구현하기 쉬운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했고요. 처음에 어떤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부터 집행 과정까지를 저희가 케이스 영상이라고 하는데 케이스 필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꼭 만났으면 하는 게 엄마가 소원이야. 잃어버린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컴퓨터로 복원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검색 사이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스타필드라고 치면은 뭐 뉴스라든지 기사 뭐 좀 블로그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걸 하면서 나름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이 그래도 남들보단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몰랐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찾지는 못했는데 못 찾은 이유가 확률적으로 대부분 한국에 없을 확률이 99%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시기에 한국의 아동들을 일제히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그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쁜 납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돈을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내보낸 경우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알았는데 바로 몇 년 전까지는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아이들 돌보는 시설에서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정보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그게 확인이 안 됐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겨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이 앞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제 속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너무 빠르다 생각되시면은 어떻게 좀 댓글을 달든지 해서 신호를 주세요.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겨울에 구스다운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구스다운이 제일 멋있고 제일 편하니까.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구스다운의 구스를 어떻게 확보하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산채로 털을 뽑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 영상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조금 불쾌할 수 있는데 일단 거위의 입장보다는 편안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live plucking. When PTUS first released this footage, which shows workers ripping live geese's feathers out in order to provide down for jackets, sleeping bags and bedding, retailers responded bush. And then there was the plucking. Eyewitnesses also saw workers at these farms, several of which were traced to dealers who sell to so-called responsible suppliers, and one that sells directly to a so-called non-live pluck supplier, rip geese's feathers out while they were fully conscious, causing excruciating pain and leaving open bloody wounds. Workers stepped on the delicate wings and necks of the geese and tightly bound their feet together, causing them to struggle, cry out, or freeze in fear. Many endure this torture multiple times before finally being slaughtered. Just one down jacket requires the feathers from up to 7 birds, but the farms that Peter US and Peter Asia visited. 네, 그렇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이 산채로 뽑더라고요. 산채로 뽑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죽은 상태에서 뽑으면 한 번밖에 수확을 못하지만 산채로 뽑으면 최대 15회까지 산 동안 잘하면 뽑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좀 뭔가 이거를 우리조차 몰랐을 정도니 그래도 저희 광고회사 다니는 이런 정도 나이 때면은 그래도 조금 지식층이 조금 정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몰랐을 정도면 일반인들이 더 모를 수 있다. 좀 알렸으면 좋겠다.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좀 미래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뭔가 기왕이면 좀 재미있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이 아이디어를 저희끼리 진행하고 있었어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혼자 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신사를 찾아가서 저희가 진행 중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신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신사의 광고 마케팅 혹은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 역시나 그때 제안한 파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무신사에 방문하게 돼서 반갑고요. 찾아온 저희는 PMG라는 팀입니다.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 패션업에 있으시니까 누구보다 알겠지만 구스다운이 몇 년째 엄청난 전성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좋은 걸 맛보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구스다운이 인기가 높아진 만큼 이게 참 저희도 광고업을 하지만 한동안 광고 쪽에서 패딩 보면 필 파워 경쟁을 또 한참 하더라고요. 그 필 뭐 플러스 필이 내가 복원력이 뭐 10 더 좋니 5가 더 좋니 라는 미비한 차이고 사실 한국에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경쟁하면서 이제 최강의 스펙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그와 그림자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매년 제기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던 줄을 이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후 10주부터 이제 털을 산채로 뽑힌다라고 하고요. 일생 동안 5회에서 15회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털이 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처분이 되는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인지구스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 펜필드라는 그 미국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조구스 패딩을 제가 사서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입고 누구 줬어요. 무겁더라고요. 그 롱패딩이었는데 일반 구스보다 진짜 무겁고 그리고 보온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뻑뻑하고 좀 이렇게 그 특유의 그 구스가 주는 안락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 패션을 제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패션 카테고리 그리고 젊은 층들은 입는 애가 멋있어 보이길 바랄 텐데 인조 구스, 짝퉁 요게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 그 파이버라 그러나 인조 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되게 간지나는 느낌의 충전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동아 사이언스에서 이제 재미난 기사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제 이주영 의료학과 교수팀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김태희님의 동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실험실에서 한 실험 내용이 이제 기사로 실린 걸 보게 되었고요. 재미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헤비 구스 다운이랑 라이트 구스 다운이랑 그리고 공기 주머니 다운의 보온성을 실험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기사로 그 실험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재미난 거는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저 헤비 구스 다운 알겠어, 라이트도 알겠어. 근데 이 포장용 공기 주머니로 실험을 하셨는데 왜 이걸로 실험을 한 거지? 궁금했는데 이유는 원래 구스 다운의 보온 원리가 공기층을 만드는 거래요. 이 조류의 솜털이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안에 품고 있어서 바깥의 찬 공기랑 단절을 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덕다운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조류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스가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서 가장 최고의 충전재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예시로는 이제 현실에서 보온병 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공기를 가두는 겁니다. 이 힘으로 인해서 보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어에 답이 있었네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교수님의 그 자문을 구한 결과 공기를 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온성이 있는 구스다운만큼 따뜻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의 아이디어는 공기주머니로 다운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못 만들죠. 그래서 이제 신생 브랜드, 저희가 이 당시에 런칭한 지 3개월 된 그 아무도 모르는 파라코즘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거기에다 저희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그 젊은 팀답게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디벨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거는 튜브 소재와 튜브처럼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그 택배 상자에 들어오는 그 공기 주머니를 옷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것들을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게 옷으로서 구실을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터지고 그럼 놀랄 수도 있고 뭐 안전성 문제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튜브 소재와 이 방식으로 한 쪽으로 이제 의견을 합쳤고요. 요거 샘플 3D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모델이고 뭐 디자인 시안. 재미났던 거는 일반 다운 같은 경우는 패브릭 패턴을 만들고 그대로 오려서 꿰매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거는 공기를 채워야 되는데 바느질하거나 아니면 일반 원단을 꼬매는 걸로는 공기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브처럼 진짜 이 패턴의 그 비닐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금형에서 비닐 패턴을 찍어내면 이거를 고주파와 레이저로 이제 접합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재미난 거는 금형으로 옷을 만든 적이 아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류 공장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은 튜브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한참 바쁜 여름 시간에 졸라가지고 저희 것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영 교수님을 찾아갔고요. 이지영 교수님의 전공은 여기 왼쪽에 마트를 쳐놨는데, 극한 환경에서의 의복과 건강이라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었고요. 예, 여기 좌측에 주황색 마네킹을 쓰고 있는 요 옆에 멀뚱하니 서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곤잘레스입니다. 폴 곤잘레스 마리우스, PMG의 곤잘레스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제 그 파라코즘 분들과 함께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같이 기술 자문을 받고 뭐 했던 겁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실험실에 있는 마네킹과 마네킹에 연결된 저 곤잘레스 뒤로 어떤 모니터 같은 거 살짝 보이죠? 한 6억 정도 한다 그래요. 6억, 7억. 그래서 한국에 아마 한 대밖에 없거나 이 모델 자체는 한 대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흔쾌히 그런 이 보온성 테스트를 직접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그리고 논문도 자기네가 쓰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땡큐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금형은 한번 금형 제작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고, 금형은 이제 쇳덩어리의 형태를 잡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형 제작 전에 신중하게 가봉으로 이제 완성된 아웃풋을 한번 만들어서 또 곤잘레스가 입어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형을 이제 막 제작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형이 완성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11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신사를 찾아오게 되었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디서 팔 것이며 누가 이런 제품이 있는지 알 것이며 이게 이제 벽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신사라는 열린 브랜드와 함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신사에서 단독 기획전으로 독점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신사는 옷 파는 회사고 겨울철에 메인 주력 상품은 패딩이죠, 구스다운. 근데 왜 구스다운을 판매하는 무신사가 라이브 플러킹 문제 제기를 한 에어 패딩을 팔아야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디젤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판매되는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브랜드는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스다운을 현재 팔고 있지만 차세대 다운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무신사에게도 굉장히 이것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신사에서 좋아하셨어요. 다행히 좋아하셔서, 무신사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활동하는 유저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플랫폼이에요. 엄청나게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신사가 어떤 배너나 뭘 띄우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미디어, TV 이런 데 노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파급력이 크죠. 더군다나 타겟이 딱 붙어 있으니까, 옷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MZ 타겟들, 환경, 뭐 옷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잘 되었고, 그쪽에서 단독 기획전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지금 무신사에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0% 할인된 가격에. 지금 작년 겨울에 팔던 거라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50% 가격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세한 정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떤 품질인지, 룩북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다면 무신사에서 파라코즘 에어패딩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줬고, 그 프로모션도 열어줬어요. 거기 사이트 내에서 겨울 동안에 빅 프로모션 한 달 동안, 여기는 지금 8일 동안의 세미나를 한다면 거기 4주 동안의 이런 프로모션 일주일 단위로 있었는데, 저희가 바버샵과 폴로 랄프 로렌 뒤를 이어서 3주차의 프로모션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집행한 케이스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어패딩입니다.
Air padding. Live plucking is a dreadful down harvesting process by plucking geese's feathers alive. To maximize the down production, geese are repeatedly plucked alive during their lifetime. Due to its cruelty, live plucking is being executed in secret. Paracosm Studio, a new fashion brand and a market challenger, wants to challenge this brutal process in fashion industry. Our answer is air padding. Air is the most essential and effective material to insulate. Actually, goose down is warm because it traps air a lot. Air padding is filled only with air. It's divided into 10 separate parts to fit the human body's curve and to make its movement free. Each part is designed to control the amount of air as much as you want. Air padding is made of polyurethane, an airtight material. Air padding has been tested for 6 month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prove its insulation capability. The test result says the difference of insulation capability between a goose down and air padding is just 0.06 kilo, which means a warmth of a sheet of sleeveless shirt. Air padding has shown a new vision to goose down-centered market. Air padding will be the stepping stone to liberate geese from live plucking. Air padding.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저희가 이제 옷을 만들었고 이것들 이제 팔고 있으니까 그 무신사 페이지에 이제 광고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셉은 에어는 쿨하다. Air padding. Hi guys. I gotta show you something. This is air. This is air. You know, right, brothers? Something named air is always dope. And this is air padding, made by yourself. How? You make it blow it up, and also you can pump it up. Sometimes it's possible to share each other. Or you can borrow it. Why not? So, you can save the damn geese. Imagine your haughty breath. Too f***ing hot. And if you want, you're gonna fly for a few seconds. How dope is that? Blow of fresh air into padding. Air padding made by yourself. 네, 이런 광고 영상을 만들었고 뭐 룩북도 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역시나 구글에 에어패딩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거 외에도 이게 항상 할 때마다 프로젝트마다 하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의외로 유튜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뷰티 유튜버, 패션 코디 유튜버 아니면 뭐 무슨 이슈 유튜버 이런 애들이 갖다가 입어보면서 뭐 장난도 치고 뭔가 아무튼 다방면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되었고 진짜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그 되게 웃기게 빵빵하게 에어패딩 누가 입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옷을 샀는데 이렇게 입는 거 맞나요? 하고 이게 올렸다가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이슈가 돼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뭐 DC랑 뭐 보배드림이랑 디메랑 막 이런 데 계속 막 확산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예정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2월이 되어서 서울대에서 이제 결국 논문이 나왔고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글에 보시면 2020년도 파라코즈미 이노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였고 옷을 만드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옷을 만드는 것 자체도 큰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10분간 쉴까요? 네,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자, 2부입니다. 그 앞에 두 개는 케이스 영상까지 보여드렸고 이렇게 집행이 됐고 예,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라면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집행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 어떤 내부 이슈로 인해서 어떤 이슈였는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하지는 못하게 되었는데 백화점 쪽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던 케이스예요. 정확히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이고 2019년. 그래서 한국의 첫 확진자가 아마 2020년 1월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코로나란 단어조차도 없었던 세상입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그때 좀 돌아가셔야 이게 좀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악재나 뭐 이런 게 없었고 뭐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친환경적인 뭐 이런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고 그래서 당시 상황은 대형 유통마트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들이 정부로부터 너네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 친환경 소재로 바꿔라라는 계도 기간을 갖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도 기간 동안에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많은 백화점들이 쇼핑백 그다음에 특히나 그 마트 코너 쪽에 있는 그 일회용 용기들 뭐 이런 것들 택배 이런 것들 다 바꿔가고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계도 기간이 끝나고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그 막바지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백화점 쪽에서 대대적으로 다 그런 친환경 용기랑 봉투 이런 것들을 바꿨어요.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쪽에서 저에게 요청한 건 그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사 차원에서 친환경 용기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백화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환경을 선도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쇼핑백이나 뭐 봉투, 택배 상자 이런 거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와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라고 자기네 말로 떠드는 광고를 한다고 어떠한 감흥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OT 브리프를 받았고요. 저희가 광고주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PMG 팀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각각 모여서 담당자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두 개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2019년이니까 그리고 봄쯤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저희의 머릿속에는 연말에 각종 시상식이 끝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년 행사도 있고 뭐 그럴 때예요. 특히나 요 당시에 BTS가 지금은 이제 완숙기라면 그때 막 들썩들썩하는 초창기여가지고 다들 BTS가 이제 레드카펫에 선 모습도 많이 보고요.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예요. 저 레드카펫들은 일반 쓰레기일까 재활용 쓰레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찾았죠. 찾아봤는데 이 레드카펫들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재활용에 못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다 소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드카펫 자체가 이런 무대잖아요. 번쩍번쩍한 무대. 당연히 쓴 것도 안 쓰죠. 가장 최상의 깨끗한 티 하나 없는 그런 레드카펫들을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기운 레드카펫을 만들자 인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 한섬이라는 의류 회사가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한섬 안에는 시스템, 뭐 타임, 뭐 랑방도 있나 아무튼 뭐 되게 많은 의류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한섬 자체 내에서 원단이 버려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버려지는 짜투리 원단들 중에 붉은 계열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버려지는 원단이 그 매년 유행을 타니까 뭐 비닐 같은 것도 있고 실크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것들을 일부러 티나게 기워서 레드카펫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 레드카펫을 그 당시가 한 3, 4월쯤 되었으니까 가장 빠른 게 이제 백상예술대상이 5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부산국제영화제 10월, 그 후로는 이제 연말 각종 시상식이 엄청 많죠. 요즘 뭐 케이블 TV에다가 뭐 포털 사이트도 자기네 시상식을 따로 열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해서 같이 저기다가 깐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상식적으로 영화계나 이런 문화를 만드는 쪽들은 영화 자체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나 이런 환경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레드카펫에서 재생산되는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백상예술하면 레드카펫부터 나오고 미디어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끔한 레드카펫일 텐데 이게 이제 빨갛게 다 기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시선 강탈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라도 저거 왜 저래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현대백화점 그룹이 백상예술대상과 손을 잡고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레드카펫을 재활용 원단으로 해서 이제 낭비를 막는 뭐 이러면 굉장한 이슈와 브랜드 이미지 선점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장 알아봅시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어차피 소재 자체가 원래 원단이었잖아요. 이거를 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옷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패션 소품을 만들어서 시상식에 참여한 배우들에게 선물을 하자. 이거의 의도는 그거죠.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내면 그들이 SNS에 업로드를 하지 않죠. 왜냐면 그건 다 광고가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제 이름으로 좋은 뜻으로 선물을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생적인 바이럴과 2차 바이럴을 의도했던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청첩장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정말 꾸준히 청첩장들이 들어오죠. 도대체 1년에 청첩장이 얼마나 만들어지는 걸까를 찾아봤어요. 깜짝 놀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년에 1,500만 톤의 청첩장이 무게로 만들어지고 버려집니다. 1,500만 톤의 청첩장.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안에 담긴 어떤 내용, 인생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나 막대한 청첩장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일단은 그냥 재활용 거기다가 일단 내자니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거기다 사람 이름에 핸드폰 번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찢어버리자니 이거 청첩장을 찢는 행위 자체가 좀 뭔가 떨떠름하잖아요. 결국은 일단은 책상 한쪽에 좀 이렇게 치워놨다가 좀 지나서 마음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것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들 또한 이거를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청첩장을 이용한 재킷을 만들자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뒤에 가야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이제 청첩장들을 다 뿌리잖아요. 그거를 회수를 해서 신랑 신부에 좀 특별히 기념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취지였고, 참고로 현대백화점 안에 또 절묘하게도 웨딩 사업부가 있더라고요. 백화점의 웨딩 사업부들이 유명해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그 백화점 원단, 한섬에서 버려지는 그 막대한 원단을 이용을 해서 이 천으로 된 패브릭 원단 소재로 된 청첩장을 만들자는 거죠. 종이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요런 느낌, 아니면 이제 좀 이건 느낌 비주얼은 구리긴 한데 어쨌든 설명이 쉬운 그림이라서 여기다가 이제 청첩장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서 주면 되잖아요. 종이 대신에 헝겊으로. 약간 느낌이 안경 닦기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와 느낌일 수 있겠죠. 디자인은 굉장히 대신에 고급스럽게 이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사실 청첩장 결혼식장 갈 때 코로나 전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간지 꽤 까마득하게 멀 것 같은데
청첩장 가지고 결혼식장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휴대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헝겊은 그냥 이렇게 말면은 옷에다 넣어도 되고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이거를 행커칩처럼 할 수 있게 컬러를 넣자란 말도 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축의금 내면서 청첩장을 수거하는 함을 함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 보냈던 청첩장에 이 원단을 수거하는 거죠. 그럼 또 한섬 또 백화점에 또 그 옷 만드는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첩장으로 신랑 신부를 위한 맞춤 재킷, 기념용 재킷을 만들면 어떨까인 거고 하고만 옷 중에 재킷을 선택한 이유는 재킷의 종류나 약간 스타일도 다양할 뿐더러 약간 안감 이런 쪽에다가 청첩장이 그 들어가도록 하면은 겉에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살리고 안쪽에다가 좀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러면 이제 기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입어도 어디 입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식으로 만들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만약에 더 확산되고 만약에 어떤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몇 번의 웨딩 사례 후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패션쇼를 여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건 어디까지 저희가 확산을 하냐, 어디랑 어디랑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들어갔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는 아이디어들을 다 좋아했고 그 아이디어 중에 이거 두 가지를 특히나 좋아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 상태에서 이제 영화제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 백화점 그룹의 내부에 조직 변동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담당했던 광고주들이 다 사라졌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부서 이동이 막 되면서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한 분이 사라지면서 이 프로젝트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 있던 분의 추천 아무튼 소개 뭐 그걸로 인해서 올 초에 더 현대 서울 런칭 자이언티랑 같이 한 광고를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예,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몇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숙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의 숙제. 이게 뭐냐면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실 저는 요즘도 이거를 어떤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는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나름 저희가 일을 잘한다, 아이디어를 잘 낸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 못 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만나면 가끔씩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디어인데 혹시 뭐 없어? 라고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원하는 답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 6년 전까지 신림역에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신림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이 엄청 많고 2호선이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디냐, 신림역, 아무튼 사당, 강남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무튼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데다가 출퇴근 시간은 약간 파도처럼 일제히 역으로 갔다가 퇴근 시에 일제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물살이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갔다 확 나오는 그런 겁니다. 출퇴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신림역이 아니어도 좀 분주한 역에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이렇게 떠밀려 갔다가 떠밀려 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멍한 눈으로 이제 좀비처럼 걸어 다니죠.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부터 저 사람 또 있네, 저 사람 나 출근할 때 또 있네 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훨씬 어렸고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초중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 출근할 때마다 이제 마주치면 저 친구 또 있네 하고서 이제 되게 유심히 봤는데 그 친구가 눈에 띈 이유는 시각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주변에서 많이 종종 보게 되는데 이분은 안내견이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안내견이 있는 분은 좀 보기 드물기도 하고 일단 그리고 또 되게 젊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린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소년, 청년 시각장애인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시각장애인이 길에 잘 안 보여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잘 보이고 이분들이 잘 안 보여.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보이는 거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일단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히나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신림동 자체가 깨끗한 데가 아니고 신림동에 자취를 한다라는 느낌 자체가 어디가 싼지 신림동이 싸. 저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추레해요. 추레하게 또 일하러 간다. 이렇게 가는데 이 청년의 옷차림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드라마에서 이 옷을 그대로 입은 듯한 그런 패션이었던 거예요. 가끔 약간 뭐 직장인 초년생 룩 요걸 똑같이 따라 입는 느낌. 그래서 되게 눈길이 확 갔어요. 엄청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어머니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안 보이는 분부터 어느 정도 보이는 분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점자기는 노란색이잖아요. 이분은 노란색인 이유는 어느 정도 그래도 뿌옇게라도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본 분들 떠올려 보면 옷차림이 대부분 후줄근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앞이 안 보이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 대충 입는 거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먹다가 뭐 흘려, 부딪혀,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묻어, 그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배색이나 이런 것도 좀 뭐가 묻어도 티가 안 나는 편안한 이런 것들을 많이 입으시는데, 룩이 진짜 그냥 여의도 신입사원 약간 딱 드라마에 딱 빼다 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여자분이신데 남자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 남자애들이 내 아들이 출근 가서 만나는 그런 동갑내기 애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고서 기죽지 말라고 똑같이 입혀는 그런 딱 느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게 확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항상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안절부절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이 얘기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스몬비죠. 출퇴근 때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나오는데 이 와중에 그 한국의 놀라운 IT 민족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무의식 중에 툭툭툭 부딪히면서 이제 가고 오고 또 그런 일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안내견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걷더라도 은연중에 우리의 레이더는 이쪽에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주의를 하고 가잖아요. 하지만 발밑에 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리의 레이더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출퇴근의 이 간격은 엄청나게, 더군다나 코로나도 6년 전이니까 아니니까 다 이렇게 우르르 하고 오는데 이쪽 편에서 그거를 개가 자기 주인을 끌고 지하철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6년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몫은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결 못하면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행운의 편지 같은 거죠. 우리는 못했지만 이제 미래에 이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창작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인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사실 맘먹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화성도 가려고 하는 시대에. 문제는 자본,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아이디어로 비교적 돈 없이 비교적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받고 해결하는 게 사실 아이디어죠. 돈으로 하면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뭐 삼성 갤럭시 모든 폰에 뭐 어떤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폰은 에어드랍이 되니까 뭐 시각장애인의 어떤 지팡이나 뭐에 어떤 에어드랍 기능을 설치해서 뭐 인지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실성을 따지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100마리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주치기 힘든 이 100마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건드릴 거냐. 100마리 때문에 모든 핸드폰에 다 어떤 기술 적용하고 이것부터가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게 세미나가 문화기술 인재 양성 세미나잖아요. 저는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 전공이고 소위 말하는 수학 포기자 뭐 이런 기술 모르고 제 소원은 프로그래머와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광고회사는 프로그래머가 없어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래서 괜히 과학책도 뭐 읽어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뭐 결국 사람이 기술을 쓰고 사람이 기술을 보니까요. 뭐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끝이에요. 이게 물 흐르듯이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완성이 됐네요. 강의가. Q&A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특히나 이걸 제가 경험해 보면 대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한 질문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잘데기 없는 질문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도 대답하기 재밌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제법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관련 업체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수입을 창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일단 저만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요. 이 월급은 회사에서 줍니다. 이 회사는 광고회사고요.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돈을 법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돈이 크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종 아동 찾기에 있어서 오히려 실종 아동 찾기 같은 경우 저는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에이전시 수수료 같은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 스타필드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산으로 1억 정도를 준비하셨어요. 1억으로 그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들을 찾아서 아이를 몇 명을 그 1억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원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실종 아이 찾기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종 아이의 사진을 넣으면 현재 모습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재미용 내 미래 모습은 이런 어플도 있고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경시청 사이트 들어가 보면 경시청에서도 실종아동 찾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AI 프로그램을 씁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의 AI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진을 쓰는 실제 실종 아동의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그 퀄리티가 너무 낮고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앱 같은 거예요. 그냥 넣으면 대략 이렇게 나와 인 거지 아무도 그 정확도를 개런티 해주지 못합니다. 그 개런티되는 진짜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제대로 정확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최소 3, 4억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기간은 2, 3년을 다 오라고 해서 이제 드롭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못 만들고 아이를 선별을 해서 처음에 그것도 5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3명만 선정을 해서 현재 모습을 구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술은 돈이 들더라고요. 기술은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인류학 자료까지도 이용을 했고 그 3명만 하는데 1억이 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그 돈을 들여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고 또한 빚을 내서라도 그 부모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미국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쓴 방법은 보통 사진 한 장을 넣어서 이렇게 미래를 뽑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기왕이면 형제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형제 가족의 친척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친계, 형제, 그다음에 어리실 때 사진도 한 장이 아니라 뭐 여러 장 이런 것들의 정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째려보고 계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돈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3명밖에 못했어요. 아무튼 기술엔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그쪽에서 1억을 부담하셨고 저희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한 케이스였고 에어패딩 같은 경우는 여기 누가 다른 분이 또 질문한 거랑 맞물리는데 두 가지를 함께 답변을 드릴게요. 무신사에서 패딩 구매하면 이노션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가요? 답변부터 말하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만드는 수량 자체가 조금밖에 안 만들었고 그래서 수익 자체는 미비해요. 결과부터 말하면 무신사 에어패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금형 만들고 하는데 이노션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파라코즘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어서 그쪽은 이제 그들의 옷을 만드는 재능 기부를 한 거고 그걸로 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팔았고 수익금이 일부 발생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 투자한 것에 비하면 이제 마이너스에 가깝죠. 그래서 사업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종아동 찾기도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어 있잖아요. 광고회사는 인프라가 사람밖에 없어요. 그 노트북이랑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쪽에 쓰이잖아요. 그럼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월급을 받느냐? 크리에이티브를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광고를 통해 벌고, 그러니까 일반 광고주의죠. 그걸 통해 벌고 그 수익 중의 일부를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뭐 맘씨 좋은 회사라서가 아니라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저희는 크리에이티브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고 그러려면 더 엣지 있고 더 사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되는데 현실 속으로 오면 일반 브랜드들은 다 매출이나 돈 그리고 관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출을 하길 꺼려하고 그보다는 좀 당장 TV를 통해서 아니면 당장 반응이 오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돈은 안 되지만 저희의 회사를 홍보하는 거랑 이노션이라는 회사의 브랜딩 이노션은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 있구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에어패딩이랑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광고제랑 국내 광고제 같은 데서 이제 수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리기도 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버냐?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유튜브에 엘란트라 N 프리미어 월드 프리미어를 검색하시면 그 엘란트라 N이 월드 프리미어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그걸 제가 어제까지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예요. 한국에서는 아반떼 N인데 아반떼 이거 어디까지 아반떼의 고성능 브랜드가 아반떼 N인데 이게 처음으로 출시가 돼요. 벨로스터 N이랑 뭐 i30 N 등은 있었는데 아반떼 N은 처음 출시하는 거고요. 이 아반떼 N의 글로벌 이름이 엘란트라 N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월드 프리미어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 행사장에서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투잡을 회사 내에서도 뛰는 거죠. 돈이 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을 동시에 하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질문의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에어패딩은 그리고 올해는 계약을 바꿨어요. 처음에 무신사 같은 경우는 패딩 판매하면 그 시작할 때 아예 그냥 우리가 사업 개념으로 파라코즘이랑 이노션이랑 에어패딩에 대한 공동 재산을 갖고 판매 수익금도 반반 5대5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저희 회사의 그 경영 지원팀 아무튼 돈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너무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절차가 너무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냥 파라코즘더러 단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계속 서포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돈은 안 되는데 엄청 서류적으로 막 뭔가 진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론은 딱히 돈은 되지 않는다. 3번 질문이 있는데요. 인노션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쪽 광고는 인노션에서 전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담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전담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맞나? 아무튼 공정거래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인데요. 저희는 광고 대행사가 인하우스 에이전시라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노션이라는 데를 소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일기획을 소유하고 있고 롯데는 대형기획 그리고 LG는 HS헤드 뭐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은 다 있어요. 오뚜기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에드리치 남양도 있는데 남양은 뭐 아무튼 이렇게 웬만한 그룹들은 다 자기네 인하우스 에이전시가 있어요. 이유는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광고 우리 회사에서 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되게 독특한 사례예요. 한국에만 있는 사례인 거고 해외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공정거래 하지 안 돼. 그래서 매건 비딩을 해라, PT를 해라 해서 저희들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제 경쟁 PT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경쟁 PT와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다양히 이제 힘들죠. 그리고 앞에도 질문하셨지만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좋은 크리에이티브도 또 하는데 여기에 수입이 끊기면 이런 거 하게 두겠냐고요, 회사가. 야, 그거 할 그럴 상황이야 지금? PT 해. 돈 벌어와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영향이 있는 건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안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다. 독점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인사이트하는 팁이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인데 아이디어를 내거나 발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 적절한 비유는 운동선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멀리 뛰는 거라든지 뭐 더 아름다운 폼으로 턴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는 배팅을 휘두르는데 못 맞추는데 누구는 맞추고는 결국은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나 이런 것들 중에 습득할 수 있는 것 중에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알게 되는 순간 몰랐던 걸 아는 게 있는 반면에 이쪽 영역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트레이닝의 영역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냐 없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 같은 걸로 치면 어제 턱걸이 분명히 10개 했는데 오늘 못 할 수 있잖아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똑같아요. 야, 너 아이디어 되게 잘 내는데 요즘 왜 이래? 라는 슬럼프도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건 이제 경쟁. 요즘 제가 잘한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계속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라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 회사라는 집단은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이 이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학생일 때 저를 비춰봐도 학생일 때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실제 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소스를 어떤 식으로 찾지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지 같은 것들을 좀 따라 배우고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매일 좀 트레이닝 개념으로 하는 거고 트레이닝도 또 이상한 트레이닝 야매 가가지고 싼 값에 배우면 막 몸 망가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좀 잘 트레이닝이 되는 조직이 있고 가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도 광고 회사 중에는 이제 4번째 겪어보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대충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으면 이제 트레이닝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소스 정보 특히나 이렇게 기술 관련되면 내가 생각한 이 기술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걸 찾아보는 루트도 너무나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의 저런 생각이나 발상이나 저런 기술 정보가 나는 되게 저 사람이 잘한다 싶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찾는지를 보고 배운다든지 또 이 사람은 어디서 하지 이런 식으로
좀 그쪽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노하우를 빼먹고 그다음 또 딴 데 가서 또 노하우를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만의 소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창의적 관심이 높아지는데 자본이 부족 혹은 탑다운 형식의 정부 주도 사업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되게 어렵다. 일단 이게 일단 질문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정치 창의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자본이 부족한 정부 주도 사업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냐? 모르겠는데요. 조금 여기서 제가 모르겠는 이유는 탑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인데 이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약간 질문을 제가 대답할 수 있게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제가 독립 아티스트예요. 자본이 없고 나는 되게 내 창의성을 바탕으로 뭔가 비즈니스랑 아니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한마디로 제가 회사 때려치고 나왔어. 내가 차렸어. 혼자 집에서 사무실 노트북 하나 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어필하고 날 알리고 뭐 이럴 거냐라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 방법은 공모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정부 주도 공모전도 있지만 사기업이 하는 공모전도 있고 그다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공모전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면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즘은 특히나 젊은 친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약간 크루를 만들어서 쿵짝쿵짝하면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아이템이 있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실험을 하다가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어디랑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무신사에 제안했던 거나 아니면은 정부 단체에 하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우리랑 같이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도가 아닐까요? 또 질문이 있나? 네. 생각보다 세미나가 일찍 끝나서 시청 중인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만 네.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CD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광고업계에 오시게 된 건가요? 계기는 이거 아무도 안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문과를 저는 전공하고 있었고요. 한 3학년이 될 때쯤에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선배들이 모두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 보고 나는 공무원 시험을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또 학원 강사로 빠지더라고요. 학원 강사는 하기 싫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쨌든 내가 배운 거는 국문학 쪽인데 하다가 진로를 찾아봤더니 방송작가 그리고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라는 게 있더라. 방송작가는 길고 카피는 짧으니까 카피라이터가 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광공부학과 복수전공을 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위한 뭐 책 같은 거나 관련 서적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없는데요? 없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 저희 유튜브. PMG 팀의 유튜브가 있는데 구독자 60명. 핵심 인력들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는지 한번 소개를. PMGY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질 건 없어요. 참고로 건질 건 내용이 전무합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작가님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 평소에 아이디어를 위해서 레퍼런스 사이트나 뭐 뉴스레터, 매거진 등을 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일단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한 15년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매거진 B도 보고, 그리고 근래에는 스캡틱이라는 그 과학 잡지도 보고, 그리고 사이트는 스투시라는 사이트, 뭐 왈도라는 유튜브, 그리고 에즈 월드라는 그 에즈 크리에이티브,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모은 글로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거의 전 세계 광고 중에 선별해서 좀 대단하다 싶은 것만 올리는 그런 에즈 오브 월드인가? 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소규모로 일본 광고나 일본 크리에이티브를 모아서 하는 어떤 블로그도 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래에는 캐롯도 구독해서 보기 시작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약간 기술적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아니면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위해 본다면 가장 큰 동력은 저는 책과 영화. 네, 책과 영화인데 그거는 이런 당장 써먹을 걸 위한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뭘 해도 근본 주제는 몇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애정, 가족, 뭐 연인, 배신, 뭐 결국 몇 가지잖아요. 영화는 그거 몇 가지를 가지고 뭐 몇백 년을 끌어오고 있고,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이런 류의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감성적이거나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감각적이고 발랄한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트렌디한 거, 아니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유머는 학습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타고나서 겁나게 웃긴 애들은 어릴 때부터 웃기고 남 웃기는 걸 좋아서 그때부터 웃기는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고, 그 인생에 걸쳐서 재밌는 사이트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쪽에 장기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둘러보다가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 되는 그런 이렇게 정보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면 저희 팀의 곤잘레스는 아트 디렉터 출신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좀 디자인적이나 이런 쪽에 대한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마리우스라는 친구가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화학과 출신이에요. 참고로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광고회사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인재는 전혀 다른 계통의 전공자입니다. 이 친구가 화학과거든요. 발상이 너무 달라요. 채널이 다르고, 그리고 알고 있는 데이터가 달라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화학과를 내가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유리하고, 이 친구는 삼성 SDI 다니다가 자기의 동기들이 하나씩 병을 얻어가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하고 뭐 광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온 케이스가 있고요. 네, 결국 크리에이티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아이디어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걸 좋아해. 근데 이를 위해서 나의 관심사는 다 이쪽을 해야지 해봤자 어차피 그러면은 시간만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류를 좋아하면
이런 유를 포함한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브 소스를 찾는 쪽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누구는 로맨스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로맨스가 바탕이 된 어떤 문화의 기조를 알 수 있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아니면 로맨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이쪽을 아예 그냥 판다든지,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결국은 내가 나라는 사람, 내 관심사, 내가 가장 노하우가 있는 부분과 접목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넓혀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네. 네, 광고 회사를 다니시는 김원국 CD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궁금하시다고 궁금해하는 합니다. 사람 진짜 있다고요? 진짜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시기마다. 그리고 또 팀장이 됐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요즘에 딱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은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기상하고요. 수영장을 갑니다. 7시 반을 끊어서 7시에 수영을 하고 7시 50분에 cep싸게 환복을 한 뒤에 회사로 가요. 수영장이 회사 근처에 수영장을 회사 근처에 있는 데를 알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면 8시 30분 정도가 돼요. 그럼 8시 반에 업무 준비를 하고 메일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일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점심을 요즘은 한 15분에서 20분만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탄력 근무제가 있어서 필요한 근무 시간을 채우고 내가 할 일만 끝나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근무 시간보다 할 일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근을 안 하는 방법을 15년 동안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하면 된다인 거예요. 일이 안 줄어. 15년이 지나도 일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일을 줄게 해줄 마음이 없어. 왜냐면 월급이 나가는 애에게 회사는 효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절대 줄지 않아요. 더군다나 광고업계가 코로나 타격도 받고 되게 시류를 많이 타는 업계라서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마케팅 비용인데 돈을 몇 억을 써도 이미지나 뭐 이런 건 될지언정 그 광고 쓴 클라이언트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기 때문에 갑자기 뚝 끊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밥도 한 15분, 20분 혼자 먹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서 혼자 먹는 걸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와서 일을 겁나 해서 제 목표는 5시 반에 퇴근이 목표예요. 항상.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날은 5시 반에 퇴근을 하고요. 실패하는 날은 이제 될 때까지 이제 하다가 집에 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쟁 PT나 이런 그 화끈한 이벤트가 없을 때 얘기고, 그런 게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약간 비상주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는 이제 이런 루틴은 다 깨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요즘 NBA를 보고요. NBA를 본 뒤에 11시 잡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잠은 최대한 잘 수 있을 때 자두자라는 습관이 있어서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사의 창업주가 무슨 허핑턴 뭐 있어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수면과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면과학에 따르면 수면은행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입금을 해야 된대요. 입금이 부족하면 주말에 몰아서 입금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그게 굉장히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모두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문화기술에도 관심 있고 광고업계 입문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광고 홍보학과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광고 홍보학과의 존재 자체가 광고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설립되어 있는데 배가 부른 거죠, 이 업계가. 광고
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는 신생학문이고 실용학문인데 묘하게 현직에서는 약간 왜냐면 많으니까 주변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들도 알고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위한 연구를 피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과감한 아까 말한 화학과라든지 뭐 제가 본 분 중에는 인류학과도 있었고 인류학과 있었고 아무튼 전혀 다른 전공의 분들을 관심 있어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기술처럼 광고회사가 생각보다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1도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제로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머 있다는 광고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잔인하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연에 힘써주신 김원국 CD님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는 시공테크의 유지훈 수석님께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문화기술 방향으로 풀어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연도 아직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